네, 경제관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얘기는 중국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 좋게 했네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건데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도 그렇고요. 네. 정부의 부채 증가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일까요? 네, 무디스 국제신용등급 평가사의 리포트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데는 근거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면 예.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인 침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장기 침체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예. 또 더군다나 중국의 중앙부채, 지방정부 부채, 정부 공공부채의 성격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부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응할 만한 수단도 마땅치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8대 은행들, 시중 은행들의 신용 등급도 강등시켰습니다. 부정적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경제의 여러 거시경제 현황을 보면 실물 경제적으로도 회복될 것 같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청년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만이 나타나고 있는 뒤드러지는 특징인데 바로 그 특징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중국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예. 이런 만큼 중국 경제의 내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무디스가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경기란 건 사실 되게 경제라는 건 심리가 중요하겠는데 네,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건 낮아진 거지만 발표를 안 해버리면 네,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안 좋은 거보다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일단은 급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발표하는 게 오히려 손해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너무나 역사상 정점을 찍고 또 올라가니까 해외로부터 특히 미국이나 서방권으로부터 중국 경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또 강하게 이탈할 수 이탈될 수 있으니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워서 아예 발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8월 15일자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그랬군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야. 전체 실업률은 발표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은 발표를 안 하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경기 둔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국제 유가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유 수요 줄어들 경기 안 좋으니까 뭐 기름 덜 쓸 거니까 네.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산유국 감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이거에도 불구하고 네.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네. 당분간 조정 압력이 계속 있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전망한다. 그러면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같이 비교해야 봐야 되겠죠.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수요 사이드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수요국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5.0, 내년이 4.2%로 IMF는 성장률이 뚝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또 역시 미국 경제도 조차 올해는 그래도 2%대 중반을 유지하지만 내년은 1.5%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중으로부터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이 두 곳으로부터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판단은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신용등급 강등은 추가적으로 중국발 원유 수요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한 측면은 또 공급입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오펙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얼마만큼 감산했냐? 하루에 143만 배럴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재밌게도 오펙 국가 전체의 원유 생산량을 보니까 113만 배럴 감소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할 때 다른 오펙 국가들은 증산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네요. 왜냐하면 자국들도 힘드니까 원유를 더 많이 팔아서 먹고 살자 하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유 감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유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아하. 결과적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의를 해서 좀 같이 내리면 모르겠는데 네. 뭐 사우디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또 감산을 하지 않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도 넘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이런 성장 둔화라는 게
우리 바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실제로 중국 성장률이 1% 하락하게 되면 네. 한국의 성장률은 0.1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바라봐야 될까요? 정확한 표현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 하면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수출 중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대상국이 단연 중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전히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출을 많은 비중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 가동이 혹은 소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회복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대중 수출을 중국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동달아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화에 놓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역시 똑같은 악신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말고 항상 네. 얘기하는 거지만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이런 네. 것이 중요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돼서 한 5년 후면 3%대에 진입할 것으로 IMF는 진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주요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 주로 이제 알타시아라고 표현하죠. 네, 네. 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세는 굉장히 높은 수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런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국가들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 나가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공급망이죠. 최근 들어 이번 주 들어 더 공급망 이슈가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에 대한 공급 사슬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네. 이런 식으로 좀 입장에 따라서 이런 상황, 국제 정세와 경제 현상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우리의 수출 파트너국이라든가 협력국, 그렇죠. 공급 대상국 바꿔나가는 전략들을 유연하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옮겨서 국내 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지목받았던,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네. 부동산 PF 리스크가 본격화할 수 있다 이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뭐 심각한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경고음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면 예, 부실 경고음이란 대주제 하에 중국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경고음, 또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실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등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부실액을 추산해 보면 부동산 PF 금융대출 잔액을 생각해 보면 지난 3월 말까지는 13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9월 말 기준으로는 133조 1천억 원으로 벌써 이만큼 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실 대출 잔액이 얼마만큼인지 9월 기준으로 혹은 12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안 나온 상태예요. 아직 안 나온 아직 상태예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만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이게 연체율도 늘고 부실 잔액이 커지겠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중요한 것은 연체율인데 이 대출 잔액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큼을 못 갖고 있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지 못하는지 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연체율을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2.01%인데 연체율이 2.17%로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체율이 늘어난 중에 지금은 전체 금융권 PF잖아요. 전체 금융권 PF 중에 여러 은행권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네. 특히 증권사의 이 대출 연체율 규모를 보면 17.28%나 됩니다. 17%예요. 예,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러네요.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뭐 1%가 안 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금융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17.28%에 해당하는 증권사 대출 연체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의 대출이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융당국도 그렇고 금융권이 시장 좋아질 때까지 뭐 사업자를 버틸 수 있게 그 대주단 협약 통해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왔는데 네. 이게 만기 연장만으로 이제 버틴 상황이 오히려 이자 부담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악성 네. 부실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 뭐 고육주책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네. 좀 이 상황을 좀 진단해야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하고 있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의 대응 수단을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주로 대출 만기 연장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기만 시켜주는 거예요. 대출 상환 기간을. 그러면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을 버려다 주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대출 상환이 가능해지겠지. 이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네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시장이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더 고금리가 됐고 그렇죠. 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출 만기 연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또 더군다나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이것은 악성 부실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해결하지 않고 떠안고 가다 보면 악성 부실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실 정리도 그렇고 재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옥석 가리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도 있겠고요. 네.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네, 가장 그 옥석 가리기 중에서 석에 해당되는 것이 네. 그 중에서도 브릿지론이에요. 브릿지론.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정말 이미 지금 토지의 매매 가격이 이제 경공매로 처리되는데 이게 대출 금액 대비 30에서 50%밖에 안 돼요. 30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도 상환이 안 되고 그렇네요. 금융사들은 부실을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시급한데 투트랙입니다. 한 가지는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사업성을 판단해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이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뭔가의 만기 연장도 더 해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사업상이 낮다라고 판단 내려지면 경공매를 처리를 해서 어쨌든 질서 있게 사업 재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털고 가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위안이 되지만 어쨌든 당장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네.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